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분신과도 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한 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존재,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죠. 오늘 이곳에서 저희 두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훌훌 털어내버리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자가 저이니까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죠. 어렸을 적 저는 마음 편할 날이 없던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엄마 사이에서 늘 공포와 불안에 떨며 눈치를 봐야 했죠. 아버지는 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를 폭행했고, 엄마는 그때마다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늘 고성과 폭언이 오갔고, 엄마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몸을 던져 아버지를 막으며 말려봤지만 폭력적인 어른 앞에서 제 작은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너무나 미웠는데 정작 피해자인 엄마는 늘 자기 자신을 탓하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빠를 피해 도망이라도 갔으면 했지만 엄마는 자신이 맞고 사는 이유가 오직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고아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라도 곁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포기해버린 엄마가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안쓰러웠어요.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어린 저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제서야 눈을 뒤집고 아버지와의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셨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참아도 자식이 맞는 것만큼은 참아보지 못하신 거죠. 결국 엄마는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 아버지와 겨우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커녕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나듯 나와야 했지만 그렇게라도 그 지옥에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된 후 아버지를 피해 멀리 이사를 가게 된 저와 엄마는 작지만 따스한 저희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오던 아버지와 함께 살 때와 비교하면 형편이 많이 공궁해졌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동네에서 전학까지 가게 된 저는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저는 쉽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가정부 일을 하게 된 엄마를 따라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온 탓인지 제가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는 유복하고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애들은 값비싼 고급 옷에 좋은 향기를 풍기며 다녔고 자신들과 달리 허름하고 낡은 옷차림을 한 저를 보고 은근히 기피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눅이 들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지 못하고 반에서도 혼자 겉돌며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제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학급 반장이었던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이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데다 얼굴까지 예뻐서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좋아하던 인기 가수 같은 친구였죠. 인기가 워낙 많아서 저 같은 전학생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텐데 먼저 다가와 제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정하게 도와줬고 저를 은근히 괴롭히는 아이들에게서 보호해주며 어느새 저와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돼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빈이가 저를 진심 어린 친구로 생각해준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둘이 점점 더 친해지면서 수빈이가 엄청나게 부유한 대저택에서 자란 것을 알게 됐던 저는 제 초라한 처지와는 너무나 다른 수빈이를 보며 왠지 모를 깊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빈이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부를 자랑하거나 저와 비교하지 않았지만 연필 한 자루부터 옷가지까지 격차가 나는 수빈이와 저를 스스로 비교하면서서 저는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졌어요. 못나게도 괜한 자격지심과 열등감까지 생겼죠. 하지만
어른스럽고 마음씨 깊던 수빈이는 저와 달리 서로의 집안 형편이나 사정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저희 집안 환경에 비해 편견도 전혀 없고 소탈했던 수빈이는 좁고 허름한 저희 집에 스스럼 없이 놀러 오곤 했고 또 자기 집에 저를 기꺼이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착하고 어른스럽던 수빈이 덕분에 저는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를 얻게 됐고 그 후로도 저희는 매일같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와 수빈이의 아버님도 자주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엄마도 이혼 후 저를 홀로 키우셨고 수빈이의 아버님 역시 일찍 부인과 사별을 하시고 혼자 외롭게 수빈이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착하고 바른 수빈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빈이 아버님 역시 너무나 인품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딸의 친구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일하느라 늘 바쁘고 고단한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수빈이와 함께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 주셨어요. 수빈이가 좋은 곳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면 늘 제 의사를 먼저 물어봐 주시며 데려가 주셨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가슴 따뜻한 좋은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웅장한 미술관도 가보고 멋진 뮤지컬도 관람하며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접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씩은 그렇게 자상한 수빈이의 아버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황홀한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폭력적이고 무서웠던 생부와 달리 수빈이 아버지는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아늑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었는지 수빈이 역시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희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함께 있는 시간을 유난히 좋아하곤 했죠. 아마 서로 엄마와 아빠가 없는 불완전한 가정의 아이들이었기에 서로에게 부족한 부모의 온정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엄마와 아저씨가 재혼을 해서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되면 얼마나 꿈만 같을까 하는 생각들을 혼자 해보곤 했습니다. 가끔 저희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동행해서 다 같이 외식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가슴 가득 행복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엄마의 솔직한 속내를 듣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무척이나 진중하고 좋은 분 같다며 엄마 역시 아저씨에게 남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싶었던 저는 엄마와 아저씨를 연인으로 이어주기 위해 일부러 두 분이 자연스럽게 단둘이 함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 자매 같은 친구들 때문에라도 자주 만남을 가지시던 분들이라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거기까지였지만 저는 언젠가 두 분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조심스러운 연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저희 엄마에게 은근히 깊은 마음이 있으셨던 건지 어느 날부터 두 분이 저희들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평소에는 화장 한번 잘 꾸미지도 않던 엄가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쁜 화장품 세트를 선물 받고 수줍게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셨는데 그걸 수빈이네 아버지가 선물했다는 걸 수빈이와 제가 눈치채게 됐죠. 두 분은 저희 어린 딸들에게 미안했는지 비밀로 하고 다정한 만남을 이어가셨고 저희는 어른들의 귀여운 비밀을 모른 척 눈 감아드렸습니다. 저나 수빈이는 두 분이 부디 예쁘게 잘 만나서 결실을 맺고 결혼까지 하시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결국 소설처럼 저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두 분은 진지하게 재혼을 결심하게 되셨고 저와 수빈이는 늘 열망하던 진정한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얻게 됐어요. 그리고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던 수빈이와 저도 이제는 단순한 절친한 친구에서 법적으로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저보다 생일이 몇 달 빨라서 의젓한 언니가 됐죠. 이미 친자매 그 이상으로 우정이 깊었던 저희들이었기에 갑자기 자매가 되는 게 어색하거나 낯선 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네 식구가 된 저희 가족은 비록 재혼으로 묶인 가정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이상적이고 화목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든든하고 젠틀한 아빠와 다정하고 따스한 엄마,
그리고 그런 훌륭한 부모님을 잘 따르는 친구 같은 예쁜 자매까지 늘 가슴속으로 그리워하던 진짜 가족의 온기를 얻은 저는 이 꿈 같은 행복이 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사업을 하시던 아빠 덕분에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집에서는 저희 자매를 정성껏 돌봐주시는 엄마 덕분에 심적으로도 늘 포근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차고 넘치게 잘 자랐던 저와 수빈이 언니는 어느새 어엿한 대학생이 됐고, 동갑내기 자매끼리 서로 기분 좋은 경쟁도 하고 때로는 열렬히 응원도 해주며 보람찬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인 가족이 뒤에 있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커다란 버팀목이자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던 어느 날, 저희 자매가 대학교 졸업을 눈앞에 두었을 무렵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커다란 풍파가 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수십 년간 혼신을 다해 운영하시던 회사의 사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일로 인해 여러 건의 사기 및 배임 고소를 당하게 되며 탄탄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잣더미처럼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아빠가 청춘을 바쳐 10여 년을 피땀 흘려 일궈왔던 사업체 한순간에 물품처럼 무너지자 아빠는 그 커다란 충격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극심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 사정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졌고, 아빠마저 병석에 누우시며 집안 가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언니와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저희 자매가 편찮으신 아빠 대신 가장이 되어 돈을 벌며 집안 살시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갓사회에 나간 자식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얹어준 것 같아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여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다행이었어요. 힘든 고생도 둘이 나누어 짊어지니 그다지 많이 피곤하거나 힘이 들지도 않았고요. 집안 상황은 비록 암담했지만 그래도 저희 온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 더욱 똘똘 뭉쳐 다시 일어서 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혹한 운명은 그런 자그마한 희망조차 오랫동안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사업 실패 후 쓰러지신 뒤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몸이 가빠오던 아빠에게 불길한 병마가 덮쳤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병 때문이었는지 몹쓸 악성암까지 얻게 되신 아빠는 그 뒤로 기나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살인적인 빚, 독촉 속에서 팍팍한 생활비와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본업이 끝난 후 밤마다 힘든 아르바이트까지 겸해야 했고, 엄마는 병실에서 아픈 아빠를 24시간 간병하며 매일같이 눈물바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다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기적처럼 다시 건강해지시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모진 병마와 빚더미를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으셨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차가운 병실에서 조용히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근심 걱정 하나 없이 행복했던 저희 가족은 회사의 부도와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망까지 연달아 닥쳐온 가혹한 불행 때문에 형체도 없이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숨을 쉬고 살아계실 적에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독한 절망감 속에 희망조차 아득히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인 사정은 과거에 부유했던 시절과 비교할 수도 없이 형편없이 추락했고, 특히나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엄마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깊은 방황과 고통을 겪으셨죠. 아빠가 떠나신 뒤로는 하루 종일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폐인처럼 우울해하시는 엄마 때문에 저와 수빈이 언니가 엄마에게 온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보살핌을 받았지만, 이제는 홀로 남은 불쌍한 엄마를 저희 자매가 책임을 다해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악재들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해결해 보고자 밤낮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모든 집안일과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 알아서 처리해 주시던 아빠가 안 계시니
당장 눈앞의 일부터 무언가를 해야 할지 아득하고 막막했지만 언니와 제가 동분서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아빠 앞으로 남아있는 막대한 빚과 미미한 유산을 명확히 정리해야 했던 저희는 가족 간의 깊은 합의하에 엄마가 한정 승인으로 법적 상속을 받게 하고 저와 언니가 남은 빚을 매달 갚아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매달 피땀 흘려 일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빚을 차곡차곡 갚아 나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든든한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한 끼 푼돈의 밥값마저 벌벌 떨며 아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네요. 저희 자매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경제적 여유와 180도 달라진 가난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꾹 참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보려는 저희 자매의 의지와 달리 엄마는 전과 완전히 달라진 빈곤한 환경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늘 과거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수빈이가 지독했던 빚을 거의 다 갚아가며 마침내 빛을 보려 하던 무렵이었어요. 언니 수빈이 주변에 웬 수상한 남자가 이상할 정도로 자꾸만 맴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에게 가벼운 장난을 치며 슬쩍 물어봤죠. 그런데 물음표를 던진 순간 수빈이 언니의 표정이 매우 굳어지고 어둡게 그늘지는 겁니다. 그 어두운 표정을 보고서야 수빈이가 왜 그동안 나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 소가를 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죠. 수빈이는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중하고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몇 번이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10대나 20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단지 얼굴만 보고 무작정 사귀자고 저렇게 구애를 한다는 게 말이야. 그냥 내가 무작정 좋다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만나보지도 않아 놓고 사귀자고 졸라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 처음에 자기 입으로 피부과 원장 의사라고 하길래 완전 사기꾼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 또 순 거짓말은 아니더라고. 명함에 적혀 있는 피부과 병원을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그 병원 대표 원장이 맞아. 그러니까 더 섬뜩하고 이상한 거 있지 뭐야. 사회적으로 다 아는 번듯한 사람이 저렇게 몰상식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니까 말이야. 아무리 싫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폭주해. 그래서 혜진아, 너한테 걱정할까 봐 차마 말을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징그럽게 우리 집 근처까지 몰래 쫓아와서 서성이고 맴도네. 이거 경찰에 스토킹 처벌법 같은 걸로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나? 그 당시만 해도 지독한 스토킹을 엄벌하는 강력한 스토킹 처벌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시행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별다른 실질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직접 그 남자에게 연락을 취해 수빈이 언니가 당신과의 만남을 전혀 원치 않으니 제발 그만두라고 강하게 경고해봤지만 수빈이의 말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결국 저희는 이 난감한 상황을 엄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겠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와 수빈이의 상황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며 굉장히 화가 난 기색을 내비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저렇게 무식하고 뻔뻔한 자식이 다 있대니? 왜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경찰이 처벌을 안 해준다는 거야. 막말로 그러다가 덜컥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냥 운이 없었다고 넘기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내가 알았으면 당장 나설 거 아니었니? 수빈아, 너는 혹시 모르니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조심히 다녀라. 그리고 혜진이, 너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한테 알려줘. 내가 직접 가서 깨끗하게 해결할 테니까. 그날 이후 수빈이를 쫓아 집 근처까지 찾아온 남자를 제가 엄마에게 몰래 지적해 알려줬고 엄마는 그 남자와 단판을 짓겠다며 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한참 동안 그 남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멀리서 알 수 없었지만 엄마는 30분이 넘게 남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정색하며 대화를 나눈 끝에 남자를 순순히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역시 어른이자 엄마의 존재감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구나 싶어 감탄했어요. 돌아오는 엄마에게 아이처럼 오두방정을 떨며 대체 어떻게 남자를 타이르고 해결한 거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딴청을 피우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저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라고만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에 엄마가 정말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든든했던 존경심과 감격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독한 배신감과 경악으로 바뀌게 되었죠. 바로 다음 날 엄마가 저와 수빈이 언니에게 퇴근 후 다른 개인 약속 절대로 잡지 말고 밖에서 저녁밥도 먹지 말고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싶기도 했지만 그동안 스토킹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불쌍한 수빈이를 위해 엄마가 특별히 맛있는 저녁 진수성찬을 차려주려는 것이라 지레 짐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수빈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유를 더 묻지 않고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하게 됐죠. 수빈이 언니는 저보다 직장 회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제가 먼저 집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장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남자의 고급 구두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들끼리만 고달프게 사는 집이다 보니 돌아가신 아빠의 낡은 신발을 호신용으로 한 켤레 두고는 했었는데 절대 그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 엄마에게 연락을 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실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들고 있던 가방을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거실 소파에 수빈이 언니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그 스토커 남자가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너무나 당황스럽고 기가 막혀 집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오던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오히려 혀를 차며 다그치기 시작했죠. 너 귀한 집에 오신 손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거니? 내가 친히 오시라고 불러서 오셨으니까 놀라지 말고 어서 깍듯하게 인사해라. 엄마가 불렀다고? 도대체 왜? 저 인간 수빈이 언니 스토킹하며 괴롭히던 몰상식한 사람이잖아. 얘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귀한 손님을 모셔다 놓고 무슨 몰상식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당장 이리 와. 김 원장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애한테 미리 말을 해두지 못해서 그래요. 잠시만요. 저를 억지로 방으로 끌고 들어간 엄마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었죠. 엄마, 김 원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저 미친 사람이 왜 우리 거실에 버젓이 앉아 있어? 어제 내 언니 일 때문에 내가 김 원장이랑 길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니? 그런데 옆에서 직접 겪어보니까 사람이 참 진국이고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빈이랑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오늘 일부러 저녁 자리에 부른 거란다.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면 어떡해.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우선은 만나보고 진득하게 괜찮은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거지. 거기다가 잘 나가는 피부과 전문의 의사자잖아. 들어보니까 집안 뿌리도 엄청난 뼈대 있는 부자 가문이던데 수빈이랑 내가 너무 겁을 먹고 오해해서 이러는 거란다. 눈앞에 굴러들어 온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남자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수빈이가 저런 좋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 고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옆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라. 엄마! 의사 집안이라는 스펙 그게 지금 중요해? 자기 혼자 좋다고 싫다는 사람을 집 앞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제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요즘엔 저런 행동 자체가 엄연한 범죄인 시대야. 옛날 엄마 때처럼 좋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게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고. 100번 양보해서 쫓아다니더라도 최소한 서로가 얼굴이나 안면 정도는 트고 살아야지. 너 조용히 못해? 우리 집안처럼 빚더미에 앉은 풍비박산난 집에 저런 부잣집 도련님이 사위가 되어준다면 감사히 절이라도 하고 받아먹어야지. 어차피 너 보고 만나라는 것도 아니잖아. 모두 수빈이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할 문제니까 너 괜히 옆에서 재뿌리고 회방 놓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엄마는 수빈이와 그 남자를 억지로 이어주려고 이 기가 막힌 판을 사전에 꾸민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뒤에야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저는
당장 수빈이에게 전화해 오지 말라고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마침 수빈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온 뒤였죠. 수빈이 역시 저 못지않게 경악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보다 몇 배는 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신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던 공포의 대상이 자신의 집 거실 손님으로 버젓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수빈이나 저나 엄마의 강압적인 억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식탁 자리에 앉게 되었고, 결국 어색하기 짝이 없는 식사 자리를 시작으로 후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 남자와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모든 관심과 눈길은 오직 수빈이에게만 쏠려 있었기에 제가 중간에 대화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치고 회방을 놓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엄마가 제 옆구리를 찌르고 눈치를 주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 비극적인 날 이후로 엄마는 수빈이와 그 남자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날처럼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남자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엄마가 수빈이와 밖에서 쇼핑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몰래 남자를 그 자리에 부르기도 했죠. 만약 엄마가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온전히 수빈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순수한 부모의 마음이었다면 저도 그나마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애쓸 것이고 엄마에게 차마 모진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로는 수빈이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지나가는 누구파도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빈이를 그 부유한 남자와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냐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엄마의 옷장 속 비싼 명품 옷들과 눈에 띄게 커진 쓰임새와 과소비로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러다 확실히 엄마의 더러운 속마음을 가슴 깊이 알게 된 건 엄마가 오랜 친구분과 기분 좋게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듣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기야, 정말 너무 오랜만이다. 내가 그이 갑자기 세상 떠나고 나서 정신이 완전히 없었잖아. 이제 마음도 추스르고 괜찮아졌으니까 우리 조만간 꼭 한번 만나야지. 나야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자기는? 우리 딸들 회사 잘 다니고 잘 지내고 있어. 아, 혹시 그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친구인 자기한테 하나 미리 말은 해놔야겠네. 나 어쩌면 조만간 잘 나가는 의사 사위 둘 수도 있어. 응? 아니, 우리 수빈이 있잖아. 걔를 아주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유능한 피부과 대표원장 의사야. 집안 재력도 어마어마하게 괜찮고. 아휴, 나야 수빈이 마음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워낙 우리 수빈이한테 껌딱지처럼 빠져서 좋아하니까 말이야. 그럼 당연히 좋지. 세상에 누구라 의사 사위를 마다하겠어? 거기다가 우리 바깥 창반 사업 망하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형편이 너무 안 좋았잖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아주 든든한 금줄 버팀목이 하나 생기는 건데 왜 안 좋겠어? 거기다가 벌써부터 장모 대접하느라 난리도 아니야. 벌써 나를 친장모로 생각하는 건지 비싼 명품 선물을 그렇게 쏟아부어 주네. 그 당시 수빈이는 아직 남자의 마음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곧 의사 사위를 보게 된다며 동네방네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의 집요한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엄마의 집요한 압박과 공작, 그리고 형부의 끊임없는 정성과 재력 투입으로 인해 수빈이가 결국 마음을 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약 1년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서둘러 결혼하기엔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엄마가 워낙 결혼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형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니 마치 지금 당장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진통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형부 역시 연애를 하는 동안만큼은 수빈이에게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이며 대단히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수빈이와 형부가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엄마는 자신이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대가로 형부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용돈을 받게 됐죠.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게만 끝났으면 아무런 나쁠 게 없는 평화로운 일이었습니다. 형부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수빈이와 연애 끝에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수빈이 역시 형부와 결혼을 한 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지냈으니까요. 거기다가 엄마까지 다시 예전에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윈윈하는 행복한 결말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 기가 막힌 과정을 씁쓸하게 보며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다 좋게 잘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절대로 터지지 말았어야 할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외근을 마치고 황급히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서 형부와 너무나 똑같이 생긴 남자가 웬 낯선 여자와 껴안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차를 돌릴 수가 없어 한참을 가다가 도로 바깥쪽에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했죠. 거리가 제법 멀어져서 100% 확실치는 않았지만 옷차림이나 체형이 아무리 봐도 형부처럼 보였습니다. 형부가 제대로 보이는 곳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어 보였고 형부로 추정되는 그 남자도 여자와 함께 친밀하게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이었기에 우선 급한 대로 휴대폰 카메라인 줌을 당겨 사진을 찍어 놓기로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 화질의 한계로 거리가 너무 멀었던 탓에 사진을 화질 확대해 보아도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봤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대도 형부가 한창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보고 있어야 하는 평일 낮 시간이었고 이제까지 곁에서 본 형부의 해바라기 같은 모습으로는 감히 외도나 바람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제 헛것을 본 착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형부를 현장에서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옆에 밀착해 있는 여자가 바뀐 것 같았어요. 저번에 본 여자는 세련된 쇼컷 머리였는데 2주도 채 되지 않은 사이 옆에 있는 여자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땐 다행히 형부 바로 뒤를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숨죽이고 뒤를 따라가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 형부가 치밀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추악한 진실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의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옆에 있는 여자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형부와 그 여자가 오피스텔 내부에서 은밀한 잠자리를 가지는 장면까지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었지만 길거리를 걸어 다니며 볼에 뽀뽀를 하고 수치심도 없이 스킨십을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100%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대체 이 끔찍한 일을 수빈이 언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어 가슴이 사정없이 쿵쾅거렸습니다. 불쌍한 수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할지 막막한 걱정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가 진실을 알고 받게 될 가혹한 충격을 대충 예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우선 혹시라도 나중에 발병을 하며 오리발을 내밀지도 모르는 형부의 파렴치한 행동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형부 뒤를 몰래 밟아서 물증과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반차를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월차나 연차까지 아낌없이 써가며 형부의 꼴이 긴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데 모든 사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게 되면서서 그 남자의 사생활이 정말 가관이자 충격 그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만나는 여자가 단지 2명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마치 매일 옷을 갈아입히듯 바꾸어가며 자신의 비밀 오피스텔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초리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지 노골적이고 더러운 애정 표현도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죠. 매일 밤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증거 사진들을 확인하며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철저히 가식적이고 역겨운 형부의 이중성에 거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언니에게 이 썩어 빠진 진실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마음을 딱 독하게 잡아채고 터뜨리기로 결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말을 앞두고 형부가 먼저 저에게 서글서글하게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평소에도 안부차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보통 문자를 주고받았지 지극히 전화를 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웬일로 불쑥 전화를 하나 싶었죠. 혹시 내가 최근 자기 뒤를 몰래 밟으며 사진을 찍는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협박이라도 하려고 연락을 해왔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역겹게 좋은 형부인 척, 큰 은혜라도 베푸는 성인 군자인 척 가식을 떨고 있었죠. 최근 자기 피부과 병원에 최첨단 좋은 리프팅 시술법이 들어왔다며 주말에 시간 내서 병원에 들러 시술을 공짜로 받고 가라는 호의의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름이 돋아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형부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자고 생각을 바꾸게 됐죠. 수빈이에게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외도 사실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직접 대면해서 설득시키기로 한 거예요. 이미 수빈이는 진실을 알게 되면 크게 상처를 받고 부서지게 될 테지만 적어도 서로 이별하고 정리하는 순간만큼은 더럽지 않고 깔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부를 설득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흔쾌히 주말에 병원으로 찾아가겠다고 응했습니다. 이후 주말이 되어 찾아가게 된 형부의 화려한 피부과에서 안내를 받고 시술을 준비하게 됐어요. 외도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고 기회를 노렸지만 형부 옆으로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계속 분주하게 들락날락거리고 바깥 대기실에는 병원을 찾아와 대기하고 있는 환자 손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시술이 무사히 끝난 이후 둘만 남았을 때 결판을 짓자고 생각했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고급스러운 시술실 베드에 눕게 됐고 얼마 뒤 형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뒤 본격적인 시술을 준비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분명 전화로는 매우 간단한 피부 시술이라 하길래 당연히 피부 크림이나 국소 마취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괜히 수면 마취에서 깨어날 때 비몽, 사몽한 상태에서 혹시 제가 형부의 외도에 관한 내용을 얼결에 입 밖으로 말하게 될까봐 덜컥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부, 왜 간단한 거라면서 수면 마취까지 해요? 크림으로 바르는 마취도 있고 부분 주사 마취도 있다면서요. 아, 지금 처제가 받을 시술은 미세한 통증이 있어서 수면 마취를 편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다고 무슨 위험한 수술 같은 건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국소 마취보다 수면 마취가 시술 받는 처제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 편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 마취에서 어설프게 깨어나다가 형부 앞에서 창피하게 이상한 말이나 행동이라도 보일까 봐서요. 아하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라면 절대 안 해도 돼. 시술 끝나자마자 바로 안락한 회복실로 옮겨질 거니까. 아까 들어오다 봤듯이 내가 오늘 예약 진료가 좀 밀려서 말이지. 난 처제 시술 깨끗하게 끝내고 곧바로 다른 VIP 고객분 진료 보러 가야 하고 처제는 회복실에서 스태프들 케어받으며 편하게 깨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형부의 깔끔한 대답을 들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이 감도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머릿속으로 형부 외도에 관한 충격적인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전혀 다른 잡념을 계속 되뇌려 했었죠. 불안해하는 제 속마음과 달리 시술실에 있는 형부와 간호사분은 시술을 위해 손놀림을 분주히 움직였고 제가 불안한 마음을 채 가라앉히기도 전에 곧바로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면 마취 마스크가 씌워졌고 저는 곧바로 아득히 의식을 잃게 됐죠.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약 기운이 떨어지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가물가물 돌아오니 당연히 모든 시술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얼굴 부위에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마취 기운 때문에 정신이 온전히 차려지지 않아 고개를 힘겹게 돌려 확인을 하려는데 제 머리 위쪽에 웬 간호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상황이 대단히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시술을 받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형부도 그 방 안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술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를 은밀하게 깨우고 있는 간호사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상황이 수상하고 의심스럽게만 보였죠. 간호사는 제게 긴장된 손짓으로 문 쪽에 형부를 가리켰고 곧바로 형부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시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은 대체 어디 가신 거야? 장모님! 장모님 여기요 여기! 장모님 얼른 들어오세요! 다 재웠어요! 빨리 오세요! 형부가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희 엄마라는 소리인데 갑자기 엄마가 왜 이 주말에 여기서 나수나 싶어 머리가 하얗게 질렸죠.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못 올 곳은 전혀 아니라고 해도 만약 병원에 올 일이 있었더라면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오겠다고 진작에 말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병원에 오겠다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것도 제가 수면 마취를 받고 누워있는 와중에 몰래 온다는 건 무조건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었어요. 간호사분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를 깨운 이유도 분명히 이 불길한 일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형부가 문 밖을 향해 부르자 시술실 안으로 조용히 엄마가 들어왔고 전 그다음 이어지는 가히 충격적인 범죄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기겁을 하게 됐죠. 엄마는 형부와 함께 도둑처럼 소름 끼치는 걸음걸이로 제 소지품이 놓여있는 선반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 막상 풀려고 할 때 되니까 비밀번호 패턴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니? 잠깐만 기다려보게 김서방. 장모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아주 많습니다. 어차피 처제 맞추 약물 더 투여해서 계속 재우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엄마가 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엄마 옆에서 시간은 충분하다며 다정하게 다독이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확인하려고 내 휴대폰을 풀려고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곧이어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는 엄마의 소름 끼치는 혼잣말로 인해 내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보려는 진짜 이유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휴대폰 속에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는 형부의 추악한 외도 사진들을 전부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사진첩으로 들어가서 최근 항목, 에구, 얘는 사진첩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리를 안 해놓고 사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잖아. 잠시만요, 장모님. 제가 받아서 확인하고 지우겠습니다. 이게 또 장모님께서 쓰시는 휴대폰과는 다른 회사 제조사 제품이라 좀 작동법이 다르거든요. 처제 휴대폰 저 주세요. 형부는 엄마에게서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자신이 찍힌 바람 증거 사진들을 익숙하게 찾는 듯 보였습니다. 몇 분 후 형부는 다시 천천히 사진첩을 확인하고 난 뒤 엄마에게 제 휴대폰을 넘겼죠. 우선 제가 보기에는 싹 다 지운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혹시 모르니 한 번만 더 꼼꼼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 알겠네. 그런데 우리 애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나 많던가? 나는 사진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얼마나 찍어댔는지는 전혀 몰랐으니까. 좀 많이 찍었더라고요. 맨 처음 찍었을 때는 너무 멀리서 찍었는지 저라고 확실히 확신을 못했나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 이후로 저라고 100% 확신하고 본격적으로 저를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작정한 것 같고요. 수빈이랑 연락한 카톡도 슬쩍 봤는데 다행히 아직 수빈이한테 사진을 직접 보여주거나 자기가 목격한 현장을 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얘는 왜 시키지도 않은 미친 짓을 혼자 하고 다녀? 맨날 회사 바쁘다고 유세를 떨더니 시간이 썩어 넘쳐나나? 괜히 우리 김서방 마음이나 졸이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 귀찮게 만들고 말이야. 아닙니다, 아휴. 제가 좀 더 치밀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요. 처제가 근처 회사 다니는 것도 진작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 없게 철저히 해야죠. 에휴, 우리 김서방 또 왜 이렇게 기죽은 모습을 보여? 남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자 좀 만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외국 영화나 뉴스 좀 봐봐.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육체적인 바람보다는 정신적인 외도가 진짜 문제인 거야. 요즘 우리나라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나 부자들도 남편 바람나도 다 눈 감아주고 오순도순 잘만 살고 지내더만. 그러니까 너무 위축된 모습 보이지 말게. 이번 일만 이렇게 무사히 넘기고 잘 끝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 아니셨으면 정말 인생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번에 주신 큰 은혜는 평생 확실하게 갚겠습니다. 에휴, 그렇게 해주면 나야 더없이 고맙지만 말이야. 두몰상식한 인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엄마가 형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형부의 외도 증거 사진에 대해 먼저 친절히 알려주고 모의를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여러 여자와 문란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사실도 이미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어떻게 한 집안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어 피가 역류했습니다. 수빈이가 자신의 배로 직접 낳은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엄마와 딸이라는 고귀한 인연을 맺고 2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으며 지내온 사이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수빈이는 친딸인 저보다 엄마를 더 아껴주고 용돈과 선물을 챙겨주던 천사 같은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먼저 불같이 화를 내고 따귀라도 때리며 혼을 내는 게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지. 도리어 사위의 추악한 외도 증징이 주어준 데 앞장서서 공작을 펼치는 게 대체 말이 되나 싶었어요. 거기다가 형부의 외도를 그렇게 추악하게 덮어주려는 이유가 오직 형부가 찔러주는 푼돈과 명품 선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더욱 사지가 떨리고 화가 솟구쳤습니다. 오직 돈 때문에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은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고 있던 자리에서 악을 쓰며 벌떡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선반으로 번개처럼 달려가 내 휴대폰을 빼앗듯 낚아채 버렸습니다. 엄마! 미쳤어? 도대체 어떻게 수빈이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부가 밖에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으면 하다못해 머리털이라도 쥐어뜯고 때려잡아야 정상 아니야? 고작 명품 가방 하나에 푼돈 몇 푼 얻어먹었다고 이 썩어 빠진 증거를 지우는데 도움을 주는 게 사람이야. 지금까지 수빈이 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아야, 너 왜 깨어나 있어? 혜진아,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은 진정해라.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 밖에 병원 진료받으러 온 다른 손님들도 수두룩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마취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 이 간호사 옆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내가 잠깐 한눈 판다고 이 간호사도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서 나가보고 오늘 남아있는 진료 모조리 다 취소하세요. 오늘 진료 안 되겠다고 전해요. 그리고 처제, 장모님 말씀 들었지? 내가 차근차근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진정해. 마취해서 막 풀렸는데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다가 큰일 난다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어떻게 나한테, 아니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언니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따위 추악한 짓을 저질러? 두 사람 다 미쳤어. 둘 다 미쳤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끝장 볼 거야. 지금 당장 수빈이 언니 불러서 당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엄마가 뒤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했는지 전부 다 폭로할 거라고. 뻔뻔한 두 사람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는 한 손으로는 시술용 트레이에 놓인 뾰족한 스텐 의료기구 중 아무거나 잡아 막무가내로 휘둘렀고 남은 한 손으로는 떨리는 손으로 수빈 씨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 당장 이 병원으로 와. 라고 소리를 질렀죠. 형부와 엄마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골치 아파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각자 반응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다지 다급하거나 겁먹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곧 수빈이가 병원으로 들이닥치게 되고 두 사람이 저지른 추악한 잘못들이 천하에 밝혀지게 될 텐데도 말이죠. 아, 진짜 골치 아프게 됐네. 이제부터는 정말 장모님께서 옆에서 입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장모님과 제가 수빈이한테 그럴듯하게 입을 맞추어 말하면 대충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2대1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처제가 고생해서 모은 증거도 이제 싹 다 처리했고요. 휴,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훨씬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야, 혜진아, 너 괜히 아까운 힘 빼지 마라. 너한테 이제 그 잘난 증거 사진 단 한 장도 없잖아. 수빈이가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 요즘 들어 회사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상해졌다고 말해버리면 아무 소용없게 돼. 그리고 외도를 했든 바람을 피웠든 무슨 물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니?
그것들 다 내가 착각해서 오해한 거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 형부가 병원 업무로 만난 비즈니스 손님들이라고 해버리면 내 말에 힘이 실리기나 하겠어? 너 정신질환 있다고 하면 수빈이만 가슴 아파해. 그러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해라. 김서방도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나한테 굳게 약속했어. 처제, 내가 치졸한 변명을 하면 정말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하겠지만 나 정말 지나간 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 빼고는 다른 여자 절대로 손끝 하나 안 건드릴 거야. 이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제발 눈 감아줘. 어? 처제는 꼭 수빈이를 불쌍한 이혼녀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두 사람 모두 제 휴대폰에서 증거 사진을 완벽히 지웠다는 오만한 자신감 하나만 믿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더러운 궤변에 설득듯이 당할 리가 만무했던 저는 수빈이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휴대폰의 음성 녹음 버튼을 몰래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빈이가 오기 전까지 두 사람에게서 더 결정적인 폭로와 음성을 얻어내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조금 진정을 하고 포기한 것처럼 보인 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며 두 사람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기 시작했죠. 후,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기가 막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엄마는 언제부터 형부 바람 피우는 걸 안 거야?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엄마도 다 너 때문에 알게 된 거란다. 내가 요 몇 달 동안 얼굴 안색도 흑비치고 통 정신이 팔려 보이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싶었지. 그러다 저번에 너 과일 좀 먹이려고 방에 갔다가 내 휴대폰 뒤로 몰래 훔쳐봤어. 그때가 처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는 수빈이 언니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엄마로서 어떻게 저한테 수빈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처음 그 사진들 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놀랐지. 그래서 당장 내 형부 찾아가서 난리를 치며 물어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 싶더라고. 김서방 말 맞다나 수빈이 불쌍하게 이혼녀로 만들 거니? 그리고 돈은 지금 수빈이도 넘치게 여유롭게 잘 살고 있잖아. 김서방이 다시는 딴짓 안 하겠다고 싹싹 비는데 뭐 하러 일을 크게 벌여? 용서하고 말고는 나중에 수빈이가 판단할 일이지. 그렇다고 엄마가 사위 편에 서서 이렇게 증거까지 지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솔직히 말해봐. 수빈이 언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형부한테 받아먹는 돈이랑 선물이 사라질까봐 그렇지. 아휴, 그래 이 기집애야. 어렵게 다시 얻은 이 부유함과 여유로움을 어떻게 포기하니? 너는 꼭 다 알면서 엄마 입으로 이런 비참한 말을 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너도. 수빈이도 가난하게 굴러봐서 다 알잖아. 결국 인생에는 돈이 최고라는 거. 남자가 바깥에서 크게 사업하고 잘 나가다 보면 다른 여자가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겨우 그따위 실수 하나 때문에 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한다고? 그건 난 도저히 아니라고 본다. 만약 내가 나쁜 생각 가지고 있다면 당장 고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난 이 두 사람 기정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게 수단 방법 안 가릴 테니까. 오늘 일처럼 말이야. 그러면 오늘 나 마취시키고 휴대폰 사진 지우려고 한 것도 다 엄마가 꾸민 거야. 그래, 내가 이 휴대폰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나더라고. 엄마, 정말 실망이다. 처제, 처제가 아직 세상 험한 풍파를 덜 겪어봐서 그래. 이 정도 가벼운 실수는 세상 남자들 누구나 한다니까. 그리고 적장 중요한 건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 아니겠어? 나 진짜 앞으로는 다른 여자 절대 안 만날 거야. 오직 가정에만 충실할 거라고. 장모님 말씀처럼 처제는 수빈이 정말 이혼녀 만들고 싶어? 우리나라에서 이혼녀가 어떤 눈총을 받는지 몰라? 세상 좋아졌다고 해도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처제도 잘 알잖아.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제한테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무리 주장을 하려고 해도 뒷받침되는 물증이 있어야 신뢰가 가지. 거기다가 지금 2대1 상황이야. 처제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 내가 이번 일 처제가 조용히 넘어가 주면 처제 앞으로 섭섭지 않게 큰 거 하나 제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끝내자. 응? 그 정도의 파렴치한 대답들이라면 수빈이 언니에게 들려주기에 더없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저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술실 안에 있는 비싼 기구와
물건들을 모조리 잡아던지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죠.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고 엎어버리다 보니 이미 시술실 안은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달래며 설득시키던 형부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비싼 의료 장비까지 박살이 나고 있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보였죠. 저에게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 수빈이 언니가 거친 숨을 내쉬며 시술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처제.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거야? 지금 이게 다 얼마짜리 장비인 줄 알아? 당장 경찰에 전화해. 여보! 혜진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 엄마는 왜 또 여기 있어? 방 안으로 들어온 수빈이를 보고 저는 옆에 있던 긴 스텐 막대기를 하나 쥐고 후다닥 수빈이 언니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악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빠르고 정확하게 말해줬죠. 수빈아, 놀라지 말고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남편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 만나면서 더럽게 바람피우고 있었어. 몇 명인지 손가락으로 세어봐야 할 정도로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 같다고. 내가 그 확실한 증거 사진들을 다 모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그걸 알고 내 남편하고 사전에 계획해서 나 수면 마취시킨 뒤에 사진 지우려고 공작 부린 거야. 혜진아, 그게 무슨 말이지?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엄마가 도와줬다고? 엉망진창으로 부서진 방 안에서 스텝 막대기를 들고 공격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의 황당한 폭로를 어떻게 단번에 믿겠어요. 수빈이는 제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휴, 아무래도 혜진이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 보다.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걱정이었는데 거기다가 너도 옆에 없으니까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었나 봐. 내가 잠이라도 푹 자게 김서방에게 처방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마취해서 깨어나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처제 좀 위험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자제시켜줘. 진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계속 발작 흥분 상태네. 조만간 정신과 치료받으러 가기 전에 강제로라도 진정시켜 놔야겠어.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를 들은 수빈이는 곧장 미안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가엾게 쳐다봤습니다. 수빈이에게 참혹한 진실을 알려야 했던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죠. 스피커를 통해 저희 세 사람이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오자 엄마와 형부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놀라고 있는 두 사람과 아직 확실한 물증 사진을 보지 못해 흔들리는 수빈이에게 확실하게 세기를 박아주기로 했죠. 그러게 두 사람 입으로 참 친절하게도 자백 증거를 만들어주더라고. 요즘 휴대폰 녹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자백을 해? 이미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깜짝 놀랄 만한 기술 알려줄까?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은 찍는 즉시 클라우드 인터넷 서버에 자동으로 꼭 백업 업로드가 돼. 그러니까 이 휴대폰 실물 사진이 지워졌다고 해도 인터넷 서버에 있는 사진을 다시 다운로드하면 그만이라고. 알겠어? 수빈, 내가 이 녹음된 내용들이 전부 다 100%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우선 여기 난장판에서 나가자.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이 또 무슨 거짓말로 너를 현혹시킬지 몰라. 그렇게 수빈이를 끌다시피 하여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됐고 형부의 피부과 병원과 멀리 떨어진 번화가의 카페로 찾아가 모든 진실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버에서 다운받은 형부의 수많은 외도, 증거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며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죠. 수빈이는 넋이 나간 듯 너무나 크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과 엄마라고 부르던 시모 같은 존재, 두 사람에게 한날 한시에 잔인하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순간 수빈이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빈이에게 다정한 용기와 좋은 이야기만 들려줬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들 단기간에 상처 입은 마음이 위안을 얻고 진정이 될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퇴근 후 계속해서 수빈이와 함께 지내주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내 주었죠. 다행히 수빈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을 상대로 지독한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죠. 제가 모아둔 사진들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유용하게 쓰였지만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은인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시술실에서 저를 마취해서 깨워질 수 있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그 간호사분이 큰 용기를 내어주셨거든요. 그 간호사분은 사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평소 병원에 자주 오가는 수빈이 언니와 친근하게 지내게 되어서 그런지 형부가 문란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다녔을 때부터 혼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불쌍한 수빈 씨에게 말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였고 잘못했다가는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 떠도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매장당할 수 있으니 극도로 조심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이 눈으로 목격하게 된 증거 자료들을 틈틈이 모아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준 것이었고 수빈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형부의 외도를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내부 증거들을 저희에게 선뜻 건네주었죠.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는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완벽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법적 승소는 이미 예견된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수빈이나 저나 크게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혼 소송보다 더 많은 감정적 피투성이 동요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제적 유지를 위해 수빈이의 이혼을 악착같이 막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빈이가 엄마와의 철륜을 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해버렸죠. 너 이혼하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이래. 번듯한 직장 있고 돈 좀 번다고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혼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바뀐다고. 그러니까 너도 멀리 앞을 봐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저 처음에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셨을 때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평생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신 분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혼이야 제 인생의 결정이니 제가 알아서 할 건데 저. 엄마와도 오늘부로 인연 끊을 거예요. 저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자식으로서 걱정을 해주셨다면 이런 비열한 선택을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이런 추악한 모습이시니 차라리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빈이가 그런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엄마와의 인연을 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저 역시 돈에 눈이 멀어 괴물처럼 변해버린 엄마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을 받았기에 더 이상은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이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엄마의 그 어떤 말도 신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와 수빈이는 다시 조그만 집을 얻어 한 집에서 함께 모여 살게 됐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세상 제일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저희가 이렇게 크나큰 시련과 어려운 일도 같이 겪고 이겨냈으니 사이가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서로에게 세상 가장 좋은 친구이자 자매로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는데 그 비극적인 날 이후로 엄마는 저희 두 사람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참한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식으로서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엄마를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않기로 강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 않고 있죠. 또 형부였던 그 파렴치한 인간은 새로 개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화려한 피부과 병원을 결국 폐업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 시술실에서 난리를 피웠을 그 당시 대기실에 길게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 고성과 폭로 내용을 똑똑히 듣게 되면서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여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부과 병원이다 보니 원장의 외도와 바람이라는 민감한 도덕적 문제에 손님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딱 끊긴 것 같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직도 XX 원장 스토커 바람남이라고 소문이 떠돈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그 글을 찾아보지는 않아서 100%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나쁜 사람들 역시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자 수빈이 두 사람 다 지독했던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희망찬 앞만 보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번에 보내는 사연을 마지막으로 말이죠. 완벽하게 그럴 수 있을지는 확언을 하지 못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자매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 글은 여기서 긴 인사를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끝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